네, 12주 차네요. 벌써 이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렀고 이제 거의 막판이죠. 그래서 무엇을 다룰까 고민하다가 이런 거 시스템의 확장, 산업용 표준 프로토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내용의 핵심 방향성 요거는 실제 우리가 강의실에서 다뤘던 그 수준이 어떻게 현장에는 성장하고 발달하고 확장돼서 현장에서 사용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다룰 텐데, 사실 시간적으로는 이 부분을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약간의 맛보기 수준으로 조금만 다뤄보겠습니다. 페이지가 딱딱 안 넘어가요. 이게 PDF로 예전에는 생성을 해주는 게 기본이었는데 또 요즘의 추세는 HTML이죠. 그러다 보니 페이지가 딱딱 안 넘어갑니다. 좋고요. 뭐든 좋습니다. 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면 안 될까? 클라우드가 한참 인기였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도 그랬지만 그 의견뿐만이 아니고 뭐 저만 특별히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굳이 얘기를 안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았던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방향이 잘못되는데 계속 가고 있네 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죠. 클라우드로 모으는 건 위험합니다. 방향성이 잘못됐는데 글로벌 클라우드 그 업체들이 강하게 어필을 하다 보니 잘 모르는 대중 많은 학생들이 뭐 글로벌 회사가 얘기하는데 뭐 이게 맞겠지 하고서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방향성인데, 이젠 뭐 웬만한 분들이 다 알고 있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많이들 아실 거예요. 클라우드로 가면은 한계가 있다. 시간 제한은 당연하고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인터넷이 빠르고 좋다고 보급률이 높다고 해도 그게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시간 제한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쓰는 게 일반인들이 쓰는 데이터가 많아봐야 잘해야 동영상 정도, 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동영상을 전송한다, 고화질의 사진을 전송한다, 요게 다잖아요.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수준은 그거와 비교가 안 되게 아주 용량이 큰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메가bps 수준이 아니고 메가헤르츠 수준의 데이터를 막 계측을 해요. 이 로 데이터를 매초 막 보낸다고 쳐요. 그러면 메가만 해도 꽤 되는데 메가 이상의 데이터도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좋아요, 뭐 기가헤르츠 단위로 한다고 쳐요. 뭐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어찌됐든 그 데이터들이 쭉 파일로 저장이 되면 이 용량이 몇 메가에서 몇십 메가 바이트가 돼요. 메가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파일들을 한번 텍스트 파일 같은 거 딱 열어보면 잘해야 킬로바이트잖아요. 잘해야 킬로바이트잖아요. 근데 실제 공장이나 계측기를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파일을 딱 보면 메가바이트 이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메가바이트를 1초에 한 번씩 클라우드에 업로드 한다 생각해 보시면 그 지역의 인터넷망이 막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 한 달이 가겠어요? 두 달이 가겠어요? 며칠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제한이 걸릴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 그 뭐 아파트에서 인터넷 쓸 때 엄청나게 큰 영화나 어떤 파일을 계속 다운로드 하거나 업로드를 하면 그쪽 인터넷 사업자가 확인을 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지정된 용량 초과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속도가 100메가다, 1기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속도만 가지고 용량을 체크하는데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잠깐 멈췄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매일 또는 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오늘 너무 많은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했어? 그러면 어느 순간 속도 제한을 확 걸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리셋을 해주긴 해요. 뭐 이거는 일반인들도 그런데 회사 인터넷망이라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물론 광랜을 전용선을 끌어다가 뭐 우리 회사는 전용 광랜을 쓰고 있어. 뭐 그러면 살짝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 동네에 광랜 하나를 가지고 여러 회사가 나눠 쓴다? 이럴 때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어찌됐든 광랜을 쓰든 뭐라든 시간 제한, 용량의 한계 이런 거는 당연합니다. 이거 인터넷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시간 제한은 결국은 생긴다. 아주 아마추어들이 그냥 파일 몇 킬로바이트 올리고 내리고 했는데 문제 없어. 클라우드 너무 좋아. 요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얘기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잡아먹고 있으면 엄청난 데이터를 클라우드 계속 보내고 있으면 그 회사에 뭐 가끔씩 이래저래 뭐 파일을 주고받고 뭐 도면 파일, 모델링 파일을 주고받고 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다 영향을 받아요. 뭐 엉망이 되죠. 요거는 이제는 뭐 너도 나도 이미 많이 얘기했던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렇게 클라우드 중심의 모델을 이렇게 클라우드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용하면 보안성 이슈가 생기죠. 요거 근데 완전히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다 요 구조를 가져. 당연히 폐쇄적으로 사람들 입출입도 다 관리하고 데이터는 다 끊고 이렇게 하는데 클라우드 회사의 보안성은 우수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번 뚫리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생겼어. 보안 이슈가 터졌어. 파일이 데이터가 다 노출됐어. 그 다음에 보안 회사가 클라우드 회사가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응 중입니다. 이미 데이터는 다 넘어간 다음인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클라우드 중심뿐만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 다 이슈긴 하죠.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의 이슈성이 있고요. 요것도 있습니다. 안 뚫리는 보안은 없어요. 뚫리긴 뚫리는데 어디에 집중하느냐,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드디어 이제는 엣지의 등장인데, 엣지가 상당히 생소한 용어였는데 이제는 한 뭐 2년 전쯤부터 쭉 일반화돼서 지금은 충분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엣지. 최전방 현장, 현장의 서버, 게이트웨이 또는 지능형 센서에서 데이터를 필터링, 정제해서 이렇게 쭉 한다. 요게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의 큰 성능의 변화, 성능의 차이가 딱 나오는데, 이미 뭐 클라우드라는 이런 시스템이 새로 생기기 전에 과거의 시스템 자체에서도 다 쓰던 거죠. 근데 보다 다른 건, 요거와 다른 건 기존 시스템은 로컬에서만 그냥 작동하고 최종적인 상태만 공유하는 방식, 그게 이제 기본이었다 치면, 엣지라고 굳이 말하는 요 시스템의 범주로 들어가면 요 엣지의, 물론 OTA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엣지의 상태도 감시하고 모든 데이터도 공유하고 가공된 데이터도 물론 공유하고, 상당히 공유되는
데이터의 양이 아주 많아졌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TML로 쓰면 이제 단점이 칠판을 지워놔야지 된다는 거. 다음 페이지로 가기 전에 여기에 문제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가면 실습에서 적용 가능한 엣지 컴퓨팅의 예시.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노이즈 필터링은 안 했어요. 과거에는 필터링이 우선적으로 다 있어요. 최소한 이동 평균, 뭐 로페스 필터나 이런 건 이제 전자 쪽 레벨에서 주로 쓰는 거고, 그걸 제품으로 팔겠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해갖고 팔아야지 되는 거지, 구매자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완전 옛날 얘기죠. 로페스 필터나 이런 하이패스 필터나 이런 류의 필터들은 다 그런 거고,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필터를 쓴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동 평균이긴 해요. 몇 년 전에는 이동 평균을 기본적으로 하고 다음을 넘어갔는데 지금은 뭐 이것 또한 안 하죠. 왜냐하면 그냥 그 시스템 특성 그대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필터를 뭐 쓰든가 안 쓰든가 그 뒷단에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시스템이 흔들린다 그 자체도 사실은 그 시스템의 특징이니까 요거 그대로 그냥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이즈 필터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노이즈 필터링은 시스템 차원의 필터링은 아니고요. 현장의 잘못된 환경에 대한 필터링을 얘기하는 게 맞죠. 예. 요 내용이 좀 그렇긴 한데 실제 실무에서 노이즈 필터링이다 한다는 건 요런 내용이 아니고, 뭐 옆에 엄청난 프레스가 있는데 쾅쾅 내려칠 때마다 전자기파가 엄청나게 주변의 전력망을 흔들고 있어. 그 옆에 센서를 달았는데 쾅쾅 할 때마다 데이터가 막 튀어. 요건 이제 요런 거를 필터링으로 잡아놔야지 되는 거예요. 이 제품 자체는 팔 때도 살 때도 개발할 때도 연구실에서 개발실에서 다 문제가 없던 건데 이런 특별한 현장에 가서 설치를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예, 현장에서 노이즈 필터링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컨셉이 좀 달라요. 예, 요런 거는 뭐 접지를 추가로 하든 접지망이 없으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공장 외부에 땅을 파고 뭐 접지봉을 심어 가지고 끌든 어쨌든 요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이제 노이즈 필터링. 예, 실제 현장의 상황에 맞는 필터링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요거는 강의 시간에는 안 했던 부분이에요.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그럼 무엇부터 다루느냐? 예, 인계값 감지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발생한 거에 대한 리포팅을 해줘야 돼요. 데이터는 당연히 보냈는데 누군가 이 데이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로 데이터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냥 함축적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뭐 10초에 한 번이든 30초에 한 번이든 그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엣지에서 요런 이벤트성을 다 취합해서 그 서머리된 데이터는 따로 보내는 거죠. 이 안에 인계값이나 뭐 기타 등등 문제가 생겼다 없었다, 상태가 비정상적이다 뭐 이런 거를 보내주면 로 데이터는 러프한 로 데이터는 따로 저장하고 요 서머리한 내용을 보고서 메인에서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는 사람이 확인해야지 되겠구나,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걸 했죠. 당연히 뭐 온도 상한, 하한 뭐 이렇게 자꾸서 하듯이, 예, 상한보다 높아졌나 낮아졌나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데이터 패킹 및 가공, 예, 이런 것도 다 필요하죠. 어찌 보면 당연해요. 당연히 하는 걸 당연히 하고 있는 거죠.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당연히 한다. 당연하죠. 그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장에서는 무슨 프로토콜을 쓸까? 예.
필드버스라는 게 있어요. 이쪽 계열이 RS485 이쪽 계열이 있어요. 여기에 글쎄요. 보통 우리는 RS232를 쓰잖아요. 강의실 안에서는 231 써요. 232의 특징은 아주 어느 적당한 근거리에서 아주 심플하고 러프하지만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게 데이터 통신을 한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통신이든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겠어요? 다 되니까 쓰지. 그래서 특징이라고 하면 회로가 간단하고 사용자가 쉬워요. RS232는 사용자가 쉬워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RS232는 이렇게 선이 굵어지긴 했는데 1대1 통신이잖아요. 1대1 시스템적으로 이해도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사람들이 쓰기에 편한 거죠. 이해가 쉽다. 말 그대로 그냥 이해가 쉽다예요. 근데 485로 넘어가면 이거는 1대 N이에요. 요게 또 배선도 두 가닥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요 얘기는 길게 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요거 유사한 통신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용했던, 그러니까 강의 기간 내에 사용했던 통신 중에 RS485와 유사한 통신이다. 뭔 I2C가 있는데 I2C랑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I2C도 메인에서 각 슬레이브의 번지수를 선언하고서 데이터를 보내면 해당되는 번지수의 슬레이브만 반응을 하잖아요. 485가 거의 그렇거든요. 물론 485는 양방향 통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해야지 돼요. 그런데 또 I2C 통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프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그 외에도 상당히 많지만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거 얘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허락이 된다면 이쪽에 산업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통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IoT를 하면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네트워크만 따로 솔직히 한 학기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런 인터넷망 기준의 네트워크가 없던 시절,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관계를 유지를 했느냐, 바로 저런 통신망으로 했거든요. 저것들은 단 하나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여러 개의 통신을 썼단 말이에요. 485든 뭐든 쭉 썼어요. 완전히 통합되는 걸 또 별도로 또 작업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각각의 통신이 각각의 계측기나 컨트롤러나 각각의 객체들의 통신 방식이 또 별개로 또 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것들을 다루려면 솔직히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이걸 굳이 알아야지 되느냐? 기존 장비를 다뤄야지 되는 사람들은 알아야지 되죠. 이미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요. 근데 새로운 기술자야, 앞으로의 시장을 보고 있어? 그러면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밀린다고 보셔도 되죠.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게 훨씬 낫죠. 서서히 통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의 필드버스 대 현대의 산업용 이더넷. 말 그대로 이더넷으로 인터넷이 아니고 이더넷이죠. 인터넷은 이제는 다른 컨셉에 뭐 포함된 부분이고 전체를 말한다 그러면 이더넷인데, 특히 산업용 이더넷 여기에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망하고 똑같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좀 더 뭐 업무를 잘 분배해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사업자들이 다 맞춰주면 그냥 편하게 쓰는 건데, 산업용 이더넷 막 이점망으로 넘어가면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거를 세팅해주고 작업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엔지니어 개발자들이 직접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기술을 습득을 하면 집이나 회사의 네트워크망은 아주 간단하게 보여요. 그 건물 간의 동네마다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은 다 업자가 다 해주니까 상당한 부분은 그쪽에서 다 해결하고 일부만 한다는 느낌으로 회사하고 가정집 이런 인터넷망은 아주 단순한 거죠. 어찌됐든 산업용 이더넷망은 좀 더 복잡할 뿐이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그냥 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뭐 이더넷 케이블을 쓴다는 거, 그리고 속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100메가부터 1기가까지 상당히 빠르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양방향 통신 확실하게 다 되고요. 풀 두플렉스니까 완전히 다 되고, 고속 실시간 패킷 제어도 다 되고, 이더 캐시나 뭐 모드버스 TCP 이쪽도 당연히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물론 두 개 간에 다 차이가 있긴 한데, 요거 네트워크에 어떤 프로토콜, 어떤 서버, 어떤 관계를 맺느냐, 요것도 이제 엔지니어가, 기술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다 세팅을 해야죠. 그게 사실은 일이 가장 많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0분 안에 요걸 끝내면 좋겠는데 22분 정도 되어 가고 있네요. 이제 추세적으로는 요거 OPC UA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픈 플랫폼이에요. 다 오픈 플랫폼이죠. 요즘은 뭐든지 다 오픈됐다, 오픈소스의 오픈 플랫폼이다, 이래야 사람들이 쓰고 이래야 통합이 되잖아요. 뭐 오픈을 안 해주고 우리 거 써, 이 방식이 제일 좋아 해봤자 사람들이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 오픈해주고 최대한 서비스 해주고 당연히 무료로 열심히 후원 지원을 해주면 사람들의 사용량이 점점점 늘어나면 어느 순간 얘는 모든 네트워크가 통합이 되는 그 시기가 오긴 할 텐데, 우리도 그쪽을 준비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특히나 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3대 핵심 강점, 요거 이제 어디서나 어떤 플랫폼에서나 구동이 가능하다. 어디서나 구동이 가능하다. 너무 좋죠. 이것만 돼도 어디겠어요. 엄청 좋죠. 대부분은 뭐 윈도우만 쓰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험상 리눅스도 쓰고 뭐 각종 인비디도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디서나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근데 그게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지원이 기본적으로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쭉 쓸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많은 그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보안 문제가, 이슈가 당연히 터지는데, 이거는 패킷 자체에 암호화한다. 암호화가 점점 좀 강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점점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실제 데이터의 양보다 요 암호화를 위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요. 어떤 데이터, 온도 값이라도 하나 보내려면 온도 값이 뭐 2자릿수다, 3자릿수다, 이렇게 뭐 작은 용량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보안성이나 뭐 문제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뭐 앞문자, 뒷문자, 뭐 CRC 뭐 쭉 하고 잔뜩 보내면은 실제 온도가 차지하는 데이터 양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데이터를 보내야지 되는 거죠. 나중에는 더 많아지겠죠. 특별한 획기적인 방법이 생기지 않는 한 요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OPC UA는 보안을 내재해야 한다. 요거는 당연한 겁니다. 쓸데없이 불편하게 이걸 왜 해? 이런 생각은 아예 접어놔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정보 모델.
누가 봐도 어디서 어떤 계층에서 어떤 장치가 데이터를 아무거나 딱 뽑아 봐도 이 데이터가 1번 모터의 온도 값이구나 알 수 있는 이 구조, 계층 구조, 객체의 개념을 담아서 전송을 하는 이 방식. 예. 뭐 당연히 그래야지 되겠죠. 어찌 보면 당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시스템 전체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각 파트를 개발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거고 전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있으면 좋은 거고, 예. 당연히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느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네요. 중요한 건 이거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수 없이 디지털 세계로 전달하는 설계력. 요게 이제는 전 세계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걸 설계해서 구성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또는 수리를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설계력을 지니면 된다. 예.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